야권 주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건 내가 볼 때는 분명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소설을 한번 써봤는데, 뭐, 그게 맞는다라는 확답은 없어. 맞는다라는 확답은 없다. 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재벌들에 대한, 그리고 이 검찰 김무성 사위에 대한 수사 기록이 나온 건, 이거, 그리고 뭐 미성년 부자들 얘기 나온 거, 이거는 나는 박근혜가 사인을 띄운 거라고 봐. 조명탄 올린 거야. 야, 잘 봐. 너네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까버릴 수 있어. 라고 지금 조명탄을 쏜 거 아닐까? 하여간 김무성 박근혜 쇼는, 김무성 박근혜는 쇼라는 게 기자들도 받아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하네요. 내지는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네요. 네. 지금요, 야권 통합, 그리고 새로운 야권 통합을 해서 어떻게 진보 세력까지 안고 가는 큰 텐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큰 텐트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대권 후보 지지율 자꾸만 경쟁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건 뭐겠어. 그들이 노리는 거는 지지자별 분열이야.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몇 명 확인했어.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는, 옛날에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고,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죽였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타진요에 혹했었고, 그리고 천정배 띄웠고, 그랬던 애들 중에, 그리고 개표 부정 주장했던,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왔던 애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러고 있더라고. 그건 뭐냐? 이재명을 막 시끄럽게 떠들게 해서, 이재명을 막 시끄럽게 띄워가지고, 역시 대권 후보들, 대권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이재명을 막 노이즈 마케팅으로 띄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권으로 논점을 옮기려는 거야. 한번 봐봐봐. 그런지 아닌지. 난 몇 명 봤어. 옛날에 2008년에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고,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호원한테 죽었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타진요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선거 때 천정배 지지했었고, 그리고 개표 부정을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을 신격화하는 사람 있어. 누군지 잘 찾아봐. 그 사람들 트위터 뒤져보면 다 나와.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 트위터가 일반화된 거는 한 2009년 10년경이었죠.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또 이제 정치권 얘기 나왔으니까 원세훈이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원세훈이가 계속 보석 신청을 했었어, 이제까지. 그런데 계속 안 받아들였어. 그런데 원세훈의 보석 신청이 별다른 일 없이 받아들여졌어. 별다른 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건, 지금 이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지금 원세훈 법정이 원세훈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무죄 판결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야 돼요. 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완전히 지금 무죄로, 죄 없다라는 걸로 몰아가는 거야. 원세훈의 국정원 범죄를 무죄 주려고 지금 짜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요, 추적해야 됩니다. 이 판사, 어떤 판결 내리든지, 만약에, 물론, 유죄 판결이 내릴 수도 있죠.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온다라면, 이건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사법부와 국민의 전쟁이 되는 거야, 이건.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김만복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 있는데, 그죠?
노무현 정부 때야 노무현 정부 때지. 김만복이 언제 국정원장을 했더라? 노무현 정부 때야.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야. 나이가 70인 사람이 나이가 70인 사람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하고 북한의 김정일 정부하고 한 라인이 있었다. 핫 라인이 있어서 수시로 그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 기밀이래. 국가 기밀이래. 근데 이 얘기를 던져놓고 갑자기 들어앉았어. 더 이상 뭐 언론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이 벌써 2번이나 2008년에도 국정원 관련해서 기밀 누설을 해가지고 한 번 경고를 먹고 2010년경에도 기소가 유예됐대. 기소가 유예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김만복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뭐 사법 처리하겠다. 난 사법 처리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거 사법 처리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욕을 먹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늘 결정적일 때 노무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어. 2013년에도 그랬어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 관리 못하고 결정적일 때 노무현 대통령 뒤통수를 쳤던 인간들이 있어. 막 여자 문제를 일으켰거나, 개인적인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말조심을 못해가지고,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아직도 그 꿈을 안 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요, 라디오로 같이 들어볼까요? 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얘기가 좀 많이 뜨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가벼운 처신, 비밀 누설,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과시병, 정보맨의 기본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예. 국정원 신속하게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김 전 원장을 곧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왜 김만복 전 국정원장만 탓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인스 주제는 왜 김만복만 탓하나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또 뭘 어떻게 했길래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이제 며칠 전에 14선언 8주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전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죠. 자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전 원장은 다음 날 곧바로 한라인은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번복을 했고요. 예. 김 전 원장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앙일보와 직접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다. 구체적으로 누가 통화를 했는지를 얘기 안 했더니 중앙일보가 마음대로 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정상이 직접 한 걸로 이게 좀 오해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재직 중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안 했는데 중앙일보는 그렇게 보도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이제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고 지금은 어떤 언론에도 비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문자로. 어쨌든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지금 형사고발 방침을 세웠다고요? 예. 형사고발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정원 관계자는 책을 입수해서 법률 검토를 마쳤다.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이어도 이 법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국정원 전직 직원이어도? 예, 전직 직원이라도 국정원 직원법 17조 1항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요. 또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두 가지 다 안 했으니까 그럼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약간 있는 거네요. 이미 지금 김만복 전 원장이요. 예. 2008년 1월에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 환담 보고서를 당시도 중앙일보를 통해서 유출을 시켰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국정원이 고발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2010년에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는 책으로 문제가 돼서 그때도 국정원이 고발을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입건유예 기소유예 다음이니까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된다면은 이제 피해가기 어렵지 않냐 그렇게 진짜로 보이는데. 국정원이 고발할 경우에는 처벌을 이번에는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근데 이제 김 전 원장은 이건 뭐 비밀도 아니고 이미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김만복 전 원장이 왜 이렇게 남북 관련된 민감한 사실들을 공개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김 전 원장이 구체적인 이유는 그 점에서 밝히지 않는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그렇게 보죠. 내년 총선에 김만복 전 원장 예. 정말 출마합니까? 미지수인데요.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질 않습니다. 그럼 출마하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 김만복 원장이 4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0 아닙니까? 이런이거든요. 그래요. 정치를 시작하기엔 좀 늦지 않았나요? 좀 그렇게 본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사무실 낸 게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는 천만에 돈 벌려고 한 거지. 그 뭐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서요. 예, 예. 왜 김만복 전 국정원장만 탓하냐 이게 오늘 주제라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한 대로 김만복 전 원장의 가벼운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2013년 7월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력 파동 때도 이번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때도. 그때 어땠었죠? 그때 김만복 전 원장의 발언 중에 하나가 예. 정상회담 대화록은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것이 유일한 것이다. 2008년 1월 생산된 대화록은 자신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 대화록이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생산된 대화록에 김만복 전 원장의 서명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 거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처럼 예. 전화를 안 받고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숨었고. 예. 그래서 이제 김만복 전 원장을 지금 탓하는 거잖아요. 너무 언행이 조금 가벼우신 이제 그런데 거 아니냐. 근데 왜 주제는 왜 그만 탓하냐입니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한라인을 언급했다고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고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은 참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부터가 웃을 중요한 일이라니. 이게 무슨 자, 말씀이세요? 국정원이 한 일을 보시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사조직화했죠.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하고 민간인 해킹을 시도했고 특히 예.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의 뜻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국정원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안 취했죠.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요. 한 라인만 해도 이미 임동훈 전 국정원장 회고록에 나오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울 게 없는 사실이죠. 대화록은 전문을 다 공개했는데 이 한 라인 문제 언급했다고 국정원 직원법 위반했다고 고발한다? 그러면은 원세훈, 남재준 다 고발하고 처벌해야죠. 근데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로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재판받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돈 받아먹은 거, 또 대선 개입한 부분, 아. 또 국정원 직원법 위반 부분 된 것이죠. 그것도 국정원이 직접 나선 것도 아니고 야당의 고발에 의해서 또 수사에 착수했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질 건 간에 저는 국정원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당연히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점에는 동의하는데 예. 그러면은 더 큰 잘못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면 노벤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봐줘도 된다. 이게 옳은 건가요? 그게 문제.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현재 국정원의 행동은 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원장들은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예, 국회 정부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의 뒤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다.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국정원이 어느 특정 정권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조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김만복 전 원장만 탓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더 큰 잘못도 똑같이 탓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Y뉴스 왜 김만복 전 국정원장만 탓하는가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요. 이뿐만이 아니라 원세훈, 그러니까 이 권영철 기자는 원세훈만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회고록에서도 지금 국가기밀을 누설을 한 거야. 그러면 국정원이 김만복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에 반대 안 한다. 빨리 잡아 넣어라. 빨리 형사 고발해라. 대신 이명박 원세훈이도 같이 고발해야 된다. 이명박 원세훈이도 같이 고발해라. 왜 어떤 놈은 봐주고 어떤 놈은 처벌하고 그럼 그건 이중잣대지. 똑같이 처벌해라.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그 김만복 사건의 핵심적인 얘기들. 미디어 오늘에요. 김만복, 이명박 그리고 국가기밀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 좀 찾아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시끄러. 왜 부르고 지랄이야. 방송 중에.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메일을 이제 메일을 준비해야 돼. 저기 뭐지? 지금 인터뷰가 있어서 그 일단 인터뷰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저한테 그 기사 좀 찾아주세요. 김만복 이명박 그거 메일을 보냈다는데 왜 안 와 있지? 왔다. 그 기사 찾았어요? 자, 일단 한번 끊고 가야 될 시간 됐습니다. 예.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이 김만복에 대해서 그 뭐 형사 고발하겠다 말리지는 않겠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김만복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김만복이 그 말을 왜 했느냐는 거야. 국가기밀 누설죄는 처벌받아 마땅한데 결국 김만복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된다, 소통 창구가 없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야. 즉 지금 박근혜는 북한하고 대화해서 설득해서 막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한마디로 지금요, 그 중국의 최고 무슨 최고 인사가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야. 우리 추석 전에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을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볼 거라는 둥 지랄 연병을 하더니 조용해졌잖아. 그죠? 왠지 모르게 조용해졌어. 근데 하여튼 김정은이가 그렇게 뭔가를 떠들 때는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야.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미사일 쏜다 이러면서 지금 뭔가 그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주장을 해. 근데 정말로 무슨 사고를 치고 싶으면 말하고 치겠어요? 얘가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주장하고 막 떠드는 거는 목적이 뭐냐? 나 할 말 있다. 누구든지 나한테 관심 좀 가져. 관종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대놓고 개입하는 계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 뉴스도 한번 찾아봐봐. 지금 이제 중국에 시진핑이 굉장히 김정은을 홀대했잖아. 별로 이렇게 축혀 세워주지 않고. 그래서 김정은이 막 삐져있고,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게 우리 지난달에 뉴스 분위기였어. 그런데 지금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예,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이 김정은한테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왜 중국에서 그럴 수밖에 없냐? 김정은이 사고를 치면 미일 연합군,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난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의 미국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말려야 되는, 김정은이는 중국을 협박하든 미국을 협박하든 한국을 협박하든 누구를 협박하든 자기의 이익만 얻으면 되는 거야.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예, 이대로 이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북 그 정세 분석가가 있느냐, 그걸 지적한 거라고. 김만복이 첫 번째 지적한 건,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만복이 첫 번째 그걸 지적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정말로 김만복이 국정원법을 어겼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명박도 고소해야지. 이명박도 고소고발하라고.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너네가 언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예우를 지켰어? 너네가 언제부터 전직 대통령한테 예우를 지켰다고 지랄이야. 이명박, 원세훈 다 고소해. 다 고발하고. 그래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가 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남북 관계의 지금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남한은 북한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 실제로 지금 우리 남한의 정보 능력이 북한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거 아니냐. 왜? 거기다가 지금 남북 관계가 막 어긋나고 삐끄덕거리는 게 지난번에 8월 말에 막 남북 화해 협력하는 것처럼 얘기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군부에서 뭐 지랄지랄 해가지고 지금 뭐 합의가 무산된 거 아니냐. 북측에서도 기분 나쁘다. 남측에서도 막 당황스럽다. 이런 지금 꼬라지야.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 10월 다음 주 중에 박근혜가 미국 간다는 거 아니야.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야. 따낼 게 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읽고 있느냐, 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명박이요, 집권 초기에 소위 노무현하고의 결별을 막 선언하면서 소위 휴민트라는, 그러니까는 그 남측에서 우리 측에서 북한에다 심어놓은 조직망이 있는데, 네트워크망. 한마디로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망이 있었는데 그걸 휴민트라래. 그 휴민트를 까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에 휴민트 핵심 인물을 간첩이라고, 이중 간첩이라고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북한하고의 대화를 연결해줄, 혹은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해줄 만한, 연결해줄 만한 사람이 끊겨버린 거야. 그래서 2008년에 김정일이가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죽었다라고 막 온 나라에 방송하고 지랄하다가 살아서 나왔잖아.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진짜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 방송 보고 알고. 왜 국정원 직원들이 잠깐만, 뭐 국정원 직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 내가 이제 그 국정원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한 문제로 논쟁이 붙었을 때, 북한 사이트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30대 중반 40대 초반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날마다 북한 방송을 듣고 날마다 노동신문을 읽고 날마다 북한 대남 홍보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누군지 나는 지금도 궁금해요. 대한민국의 일반 회사원들, 일반적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들이 날마다 노동신문을 읽고 날마다 북한 방송을 보고 날마다 북한의 대남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그들은 왜 날마다 북한에 대해서 신문 보고 방송을 봤을까? 내가 볼 때 그건 그들은 혹시 나한테 전화했던 그들은 요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요원들은 사실 북한을 원래
휴민트라는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그 휴민트를 이명박이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휴민트를 통한 고급 정보를 얻지 못하고 언론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추측해 봅니다. 좌우지간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김만복을 고소고발하겠다, 말리지 않겠다, 대신 이명박과 원세훈도 같이 고소고발해라, 형사처벌해라, 형사 고발을 해라. 그래야 공정한 국정원이지. 안 그러면 박근혜 따라지지. 그죠? 예. 그 다음, 예. 지금 이렇게 아직 우리 양희원영 처장님하고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양희원영 처장이 계속 어떤 분하고 전화 중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시민사회 핫이슈 인터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문자가 연결되면 인터뷰를 바로 연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국제정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국제적인 이야기를 갈게요. 지금 이제 이번에 TPP가 체결됐다, 그런 얘기 막 들었죠. TPP. 우리가 그게 잘 뭔지 모르잖아. 그죠? TPP. 이 TPP가 뭐냐 하면, 예. 이게 이제 소위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야. 그래서 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에 소속되어 있는 12개 나라의 경제 블럭이에요. 그게 TPP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야.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 TPP를 미국한테 일본이 그 전권을 위임받고 그 TPP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야. TPP를 주도하면서 지금 한국을 왕따시키겠다, 그런 지금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 12개 나라들하고 개별적으로 대부분 FTA를 맺고 있는 상태래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만, 이거 내가 녹화를 끊고 가지 않았나? 잠깐만, 내가 녹화를 끊지 않았나? 하나 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거 하는 중이고,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TPP에 꼭 가입해야 될 특별한 필요는 없는 거래. 특별한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일본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주도하는 이 TPP에 그 한국을 왕따를 시켜서 그 한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자기네가 독점을 하겠다거나 이제 그렇게 작전을 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무조건 TPP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TPP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왜 다른 목소리를 낼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이 TPP는 우리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있잖아.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AIIB인가? 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무슨 은행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양쪽으로 다 뺏기고 있는 거야. 미국에는 한미 FTA로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AIIB로 투자한다는 이름으로 뺏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이 지네들까지 지금 이 한국을 등쳐먹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등쳐먹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일본의 의도는 한국을 왕따시켜서 이 태평양권에서 자기네들의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겠다,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중앙일보가 왜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랬을까? 왜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랬을까?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이 TPP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요 12개 나라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12개 나라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자유무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TPP에 들어가게 되면 12개 나라의 그 통일되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우리는 FTA를 맺고 있잖아? 근데 12개 나라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면서 뭔가 조건이 들어간 것 같아. 그 조건이 내가 볼 때 글로벌 대기업에게 불리한 것 같아. 우리나라 대기업에. 소위 삼성에 불리한 거지. 톡 해놓고 중앙일보가 TPP에 들어가는 걸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요거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에게 불리한 뭔가 있을 거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게 다자간의 무역협정을 한단 말이야. 다자간의 무역협정을 하면, 여기 들어온 12나라 중에 우리보다 불리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보다 불리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보다 자기네들을 보호해달라는 어떤 조건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 조건을 따라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TPP에 들어가면 어떤 우리 대기업에게, 우리나라의 재벌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현재 FTA로 전부 다 이 우리나라 재벌에게 유리한 판인데 12개 나라가 공동으로 모이면서 뭔가 불리한 조건이 들어간 것 같다. 그게 지금 이 TPP에 대한 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다른 소리를 냈을까에 대한 저의 추측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긴 있었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전화가 됐어. 잠깐만요. 너희들은 염소가 얼마인지 아니? 몰라. 대단히 죄송한데요. 망치부인이란 이름은 좀 지워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양희원 형차장님 바쁘시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또 어디세요? 네, 여기 아직 영덕입니다. 예. 계속 영덕에 왔다 갔다. 네. 신혼부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신혼부부가 몇 년까지죠? 아기 낳기 전까지죠? 낳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주로 바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헛소리였고요. 자, 지금 그럼 오늘 우리 시민사회 5가지 이슈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예.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잠깐만요. 네. 잠깐, 예. 오늘 조금 이렇게 인터뷰가 좀 산만합니다. 네. 네, 베스트 5, 5번째가 네네. 시리아의 비극. 네. 맞습니까? 시리아의 비극. 네. 네, 시리아는 이제 북한하고 외교 수교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예.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면요. 준비되시면 그 문자를 한번 주실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지금 굉장히 바쁘신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본업이 따로 있는데, 우리 이제 시민사회 인터뷰를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전화통화를 하시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자료를 지금 못 꺼내보신 거예요. 자료 꺼내서 저한테 연락 주신다고.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분이 연결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사회가, 잠깐, 됐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염소가 얼마인지 아니? 여보세요? 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네, 여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자. 네네, 들어왔고요. 예. 네, 5위는 이제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참여연대 지하의 베트남 홀 이야기마다 이제 네. 5번째 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이번 5가지 그 순위에는 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게 그러니까 글의 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 네, 내용은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그게 지금 이제 추석 시리아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추석 연휴 동안에 그렇죠. 그 많은 네. 분들이 네티즌 활동을 못해서. 예.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첫 연휴가 번째. 예, 끼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네. 올라온 글 자체가 한 2분의 1로 줄었는데요. 네. 네, 그전처럼 아주 긴박한 그런 소식들보다는 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긴 토크쇼와 같은 이야기마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계 인권에 대한 토크쇼거든요. 두 세계 번째 인권에 문제로. 대한 토크쇼.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과 이제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60년 동안 한 가족에 의해서 진행된 독재 국가이죠. 2012년에 내전이 발생을 했고, 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그 극악무도한 IS의 무장 단체에 의해서 예. 수천 년 된 유물들이 파괴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래요. 있는 그런 곳이죠. 저는 사실 이 시리아를 2007년에 여행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2007년에 여행을 해보신 적 있다고요, 시리아를? 네네. 그때 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제가 그리스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수십 유로의 돈을 내고도 겨우 봤던 그런 유물이 거리에 다 널려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고. 그래요. 네. 이 시리아가 그런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이죠? 네네. 그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명의 발상지이고. 네네. 그럼 거기 발상지도 이제 쿠르드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이게 터키 동부로 연결되기도 하죠. 네. 네. 시리아 내전에 이제 인구가 2,200만 명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서 단일 분쟁 최고 난민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예. 시리아 내전에서는 심지어 화학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어머. 그런 주장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민간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시리아에 여행했을 때 현장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데 그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처절하게 파괴됐다고 하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오래된 유물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가 아닌가. 말세요, 말세. 요 이야기가 시민사회단체 예. 이슈 네, 다섯 네, 번째였고요. 예. 그다음 10월 12일 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이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된 거죠. 10월 12일 오후 7시부터. 10월 9시 10일 반까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네, 9시 네. 반까지 네.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유엔의 난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네, 네. 있다는 홍보글이 네. 순위 5위에 올랐군요. 네네, 참가비 5,000원이고요. 관련 네. 신청하는 것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간편하게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만드는 네. 알콥 생협의 블로그 글이 네 번째로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올라오나요? 네네. 네. 지금 여기 시민정치마당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180여 개의 단체 또는 개인 블로그를 글을 이제 수집을 해서 네. 이렇게 사람들이 추천받고 또 회자되는 순으로 이제 게스트 파일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는 이제 아이콥 생협의 블로그도 있는 거죠. 아이콥 생협에서 정기적으로 요리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한살림, 두레생협 이런 데도 대부분 올라오고 있죠. 예. 예. 아이콥 아닌가요? 콥이 아니라? 네, 여기 잘 올라가 있네요. 아이콥입니다. 우자 들어가는 아이콥 생협이죠? COOP이기 때문에 아이콥이죠. 네. 자, 예. 그러면 원래 본 블로그로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블로그죠.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네. 이제 크루아상 샌드위치 먹는 이야기가 예. 왜 이게 4위에 올라간 걸까요? 네, 특별하게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뭐 이번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추천을 받고 사람들이 네. 많이 들어와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 네.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젊은 분들이 뭔가 맛있는 예. 거 해먹고 싶다 해서 찾다가 들어간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추측이었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네, 이 넘어가고, 생협, 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네. 이 생협에서 요리 얘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아. 개별 생협들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좀, 생협들은 공통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모아서 좀 뒷대활성화해서 볼 수 있으면, 네. 저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되고, 접근도 그러게요. 쉽고, 예, 어.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협동조합끼리 좀 네.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사이트를 구축하셔도 좋고요. 그래요. 아니면 여기 시민 전치마당을 활용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새마을 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을 한 성명서를 낸 이제 정실련 네. 네 글이 이제 순위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 9월 26일 한국 정부가 유엔 개발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그렇죠.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 운동 고위급 특별 행사를 개최를 했고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새마을 운동의 중요성을 피력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여기서 네. 이제 강실련이 문제 얘기를 한 이유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새마을 운동 그러지 못했다. 그렇죠. 군사 정권 시절에 권위적인 방식의 농촌 캠페인이었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라져간 우리 고유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박정희 네. 정권 하에 권위적으로 진행됐던 새마을 운동을 네. 자발적 참여 운동으로 하면서 국제 홍보되는 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운동을 협력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네. 이걸 또 ODA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게 공적 개발 원조를 ODA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ODA 예, 사업? 예. 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네. 제공하는 원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국제기구나 아니면 지역 이런 데서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해서 이제 할 때 뭔가를 뭔 주제를 할 거냐라고 나오는 건데 그 네. 주제를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렇죠. 네. 솔직히 네. 얘기해서 지금 우리 농촌도 죽게 생겼는데 FTA니 뭐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지속 가능한 성과로 남지 못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당시 70년대에 진행했던 걸 이제 2015년에 와서 예. 그 내용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런 권위적인 캠페인을 다른 개발도상국의 원조라는 이름 하에 네. 우리에게 진행당당할 때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공적개발 원조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걸 네. 이런 새마을 운동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겠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새마을 운동에 좋은 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청찰을 하고 네.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에 맞지 않는 새마을 운동 파리에 대해서 그 지적했던 우려를 표명했던 경실련의 글이 그 세 번째로 올라왔고 세 번째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은 네. 두 번째는 망치 부인의 방송이 이제 두 번째로 올라오셨어요. 예? 네. 아, 우리 방송이 네, 아. 베스트 5 지난주께 올라왔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시민정치마당이 예. 그 전국에 180여 개의 예. 시민단체 또는 개인 블로그를 수집하고 있는데 네. 한 5-6개 정도 개인으로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블로그 글도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고, 예. 또 그게 시민정치마당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었고, 또 네. 그 글이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하고, 또 좋아하는 글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순위가 꽤 높아요. 순위 2위로. 예. 차지한 겁니다. 예. 네네. 그래서 양이원영 그 소장님이 방송하셨던 내용이 이게 이제 예, 어느 예. 시민단체에서 올라갔고, 그게 이제 개인 블로그에. 예, 예. 개인 블로그에 올라갔고, 이게 시민정치마당에서 그 블로그가 추출돼서,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순위 2위에 올라갔다는, 네. 네네. 예. 당황스러운 소식이 2위였네요. 다음 이야기는? 예. 네, 다음 이야기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이, 네. 10월 1일 날 오후 7시 30분부터 249차 촛불 기도에 안내하는 글이 네.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부터 10월 4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촛불교회 기도회 안내 소식이 지난주 1위를 차지한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네.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 이렇게 네. 내용을 추출하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다 뒤져서, 예,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가장 이슈가 됐던 5가지 이야기를 한번 네. 정리해 주셨네요. 자, 오늘도 네, 고생하신 우리 양희원영 소장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저기 지난주에 시민정치마당에서 진행된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영덕 주민투표와 관련한 캠페인인데요. 아. 응원하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예, 11월 11일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고 예. 여기에 응원하시는 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쭉 남겨주시면 모아서 주민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캠페인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 시민정치마당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그 시민정치마당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로 네네. 가면 보이나요? 제가 지금 거기를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 시민정치마당 베스트 5 제일- 칸으로 연결이 돼서 사이트 파이어판 말고 네. 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캠페인 페이지가 또 따로 있고요. 캠페인도 캠페인 주제가 여러 페이지가. 개가 있거든요. 예. 여러 이벤트 주제 일정 이런 중에서? 건가요? 잠깐만요. 하여튼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네. 그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네네. 11월 10일인 거죠? 네, 11월 11일. 11월 11일에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저기 투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네. 다음 주에는 저희 다음 예. 주에는 그러면 이 캠페인 사이트를 같이 주소로 좀 연결해 주시면 네네. 제가 그때 같이 보여드리고 우리 예. 응원글 남겨달라는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제일 밑에 이 들어가보시면. 시민정치마당 제일 밑부분에요? 네네네. 캠페인 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시민정치마당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아마 왜 또 이렇게 안 되니? 이번엔 제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이거 저 시민정치마당이 이거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지금- 많이 들어오시나? 그런가? 어메. 하여튼 지금 제 컴퓨터로 연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네네. 한번 연락드리겠어. 지금 이제 영덕에서, 지금 영덕 주민분들은, 지금 네. 저기, 영덕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이 우세한 건가요? 아니면 뭐, 반반인 건가요? 반대 의견이 좀 약간 더 많습니다. 반대 더 의견이 약간 많은데, 예, 약간 더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핵발전소와 같은 그래요. 이런 시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후손들에게도 대대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주민들이 스스로 양쪽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채팅창에도 영덕 네. 대게는 이제 끝났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예.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면 그 원자력 예. 발전소에 계속해서 그 물이 예.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주변이 예. 아무래도 오염되게 되는데 이 예. 영덕 주민분들이 이 영덕대게 사업을 포기하면서라도 이 핵발전소를 굳이 뭐라 그러나 짓는데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어떤 의견으로 지금 찬성하시는 걸까요? 저 오늘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재밌는 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영덕에 있는 어느 지역에 발전협의회 소속 분들이 네. 한수원 분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라는 이제 네. 원전 사업자죠. 그분들이 고리 원전 견학을 보내준 거예요. 고리 원전 견학을 보여주는데 고리랜데 월성 원전, 예. 고리 원전을 가거나 월성 원전을 가는데 오늘은 월성 원전을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월성 원전에는 이주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원전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땅이 완전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그래서 방사능 오염 때문에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땅이 매매가 안 되니 한소원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전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로 주식회사에서 그걸 땅을 사달라, 다른 보상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농성장이 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원전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에 견학을 오신 분들 중에 아주머니 분들이 여기를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농성장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마을 동네도 이렇게 쭉 둘러보신 거예요. 봤더니 아니 여기는 원전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영덕보다 못 사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우리는 보니까 원전 2개만 들어오면 영덕이 정말 잘 산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린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금 안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금은 전기요금 10,000원 정도, 10,000 몇천 원 정도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던데 지원금 뭐 킬로와트아워당 얼마씩 해서 다 주는 걸로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다 시로 들어가고 시비로 들어가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상금이나 이런 거 없다. 지원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이제 다른 얘기다. 거짓말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매번 지원금이 나오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였군요. 네,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은 거죠. 막연하게 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경주에 핵폐기장이 들어갈 때 3,000억 원을 준다 그러니까 3,000억 원을 다 주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3,000억 원은 경주시에 이제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지원금이 들어오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시의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다 어디다 쓰냐면, 이제 쓴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 2,000억 원 정도는 도로 닦는 데 다 썼어요. 도로 포장하고.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 쓴 거고. 그리고 또 500억 원은 핵폐기장이랑 같이 들어온다는 양성자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라는 과학시설이, 그러니까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뭔가 뭐 큰 발전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양성자 가속기 연구원 몇 명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양성자 가속기 땅 사고 시설 건물 짓는데 500억 원 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돈 그냥 금방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그 시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네. 너무 이런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시면 진짜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사람이 나빠서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정부 정책이 바로 잡혀야 되고 정치가 바로 잡히면 저는 분명히 정책도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데요.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 양희원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나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하라 했더니,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하면 와트당 얼마씩 지원금 준다고 그 집 부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찬성하는 거였구만. 이런 진짜 아유 진짜 야! 아유 진짜 이 순진한 노인들한테 진짜 야! 주여. 아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혀진 한수원의 사기극. 예. 이거 영덕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러고 보니까 차라리 거기 그 월성 원전 옆에 그 항의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번 찾아봐야겠구만. 그죠? 그 원자력 발전소 간 방사능, 아이씨. 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많이 나오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예. 시장에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아줌마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인 많이 해준다는데 라고 시장 가서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백화점은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예. 그 백화점의 이제 그 이벤트 코너에서 굉장히 싸게 할인을 하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은 한 뭐 2%인가 3%인가 올랐답니다. 그런데 마트나 일반 시장은 더 팔이 날리는, 예,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매장 전체의 물건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층에 있는 이벤트 코너 있잖아. 뭐 구석탱이에 있는 이벤트 코너에서 물건을 싸게 파는. 근데 그게 엄청 할인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제로 가방 하나가 뭐 평상시에 15만 원 하던 게 3, 4만 원 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3, 4만 원 하는 물건 팔던 시장이 이제 망하는 거죠, 지금. 안 팔리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 백화점, 블랙 프라이데이, 백화점은 웃고 납품업체는 울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 백화점에서 그 미끼 상품으로 내놓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미끼 상품으로 납품업체들한테 그 좋은 물건을 싸게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안 팔리는 물건,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을 싼 값에 판다는 개념인데, 그런 물건이 아니라, 2월 상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제 가격에 팔아야 되는 물건을 이 백화점에서 할당량을 주고 이만큼 내다 팔아라! 강요를 한다는 거야. 예. 재고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재고가 아닌 걸 싼 값에 내놓으라고 거의 강탈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 납품업체들이 울고 있다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럴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 백화점은 웃음꽃 피웠는데 납품업체는 울었다라는 기사. 예, 꼭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마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원래 목적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생산을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에 역할하게 하겠다. 라는 뭐 거시적인 계획을 가졌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아니었다. 일단 단기간이라도 왜 지난번 8월 14일 날 소비가 진작됐다라는 개뻥을 친 것처럼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로 소비가 활성화됐다는 그 뻥을 치고 싶어서 그 홍보 이벤트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가난한 이 이 자본력이 약한 납품업체들은 더 불이익을 줬고, 그리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이익을 이 대규모 백화점에서만 알맹이를 빼먹고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 마트나 시장은 도리어 손님이 없이 한산한 그런 꼴이 됐다라는, 예. 제가 이번 일요일날 이마트를 갔잖아요. 예, 또 가서 확인했어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손님이 많은 줄 알았어. 와,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마트의 활성화의 정도를 몇 명이 캐셔하고 있냐, 몇 명이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냐를 보잖아요. 한창 시간대에 내가 갔어. 정말 마트의 계산원이 전원이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풀로. 그런데 줄을 많이 안 쓰더라고. 무슨 얘기야? 풀로 이 계산원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손님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풀가동을 한다라는 쇼처럼 이렇게 다 근무는 하고 있지만 그 줄이 옛날에는 막 7, 8명이 앞에 있었단 말이야. 4, 5명에서 7, 8명까지 줄을 섰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두 명? 앞에 1명, 많아야 2명, 그 정도더라. 별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가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뭐다? 서민들의 지갑이 말라버린. 한마디로 이 추석이라 해서 보너스를 타는 서민도 없는 문제. 예. 그리고 실제로 추석에 보너스를 받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의 종사원들의 특징은 뭐냐? 추석 때 해외를 많이 나갔더라고. 추석 때 보너스 받은 회사들은요,
대부분 그 보너스로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서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됐던 거야. 예. 그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그 보너스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탤 만큼 그 힘든 사람들에게는 보너스가 아예 없고, 일반 공장이니 뭐 이런데 보너스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뭐 괜찮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해외여행 가서 쓰고, 아니면 뭐 그 비싼 평상시에 못 샀던 비싼 걸 뭘 사는 거야. 일반 서민 경제에 아무 도움을 안 주는. 옛날에 명절이 대목이었던 건 이 명절에 선물을 사고 서로 이 추석 보너스를 받아서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죠.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전설이 된 지 10년쯤 됐다라는 어느 도매시장 그 상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얘기가 남았어. 자, 뭐요? 내가 그랬잖아. 망치부인 방송을 새정치연합은 안 듣지만 새누리당은 열심히 듣는다.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예. 망치부인 방송을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모니터링한 사람들이 없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열심히 많이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제가 했어요. 그때 안 믿었죠. 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에 대한 전략을 짰어요. 공천에 대한 이렇게 마케팅이 시작이 됐어. 뭐라고?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약세 지역에 출마해라. 그 기사 보셨어요? 새누리당에서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약세 지역에 출마해라. 이거 누가 주장한 거야? 망치 부인이 주장했던 거죠? 예. 내가 이 새정치연합에 이 공천 개혁안으로 3선 이상의 의원들더러 약세 지역에 출마해라. 서울 지역에서 다선 의원들, 서울 수도권 다선 의원들 경상도 가서 출마하라고 얘기했던 나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 새정치연합 공천안에서는 빠졌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안으로 나왔네? 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몇 년을 떠들었는데 박근혜 공약으로 나오더니, 내가 이 새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공약이라고 성공하는 공천 전략이라고 얘기한 걸 새누리당에서 또 딱 따먹었네요. 이럴 때 가슴이 아파. 사실 그 3선 이상이 약세 지역에 출마해야 된다. 나 말고 누가 이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내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새정치연합에서는 씹었는데, 새누리당은 내 얘기를 듣고 적용을 했네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죠? 예. 빨갱이 새끼들? 누구? 조선일보? 아니면 박근혜 청와대? 어디다 대고 빨갱이래. 예. 자, 그런 얘기까지 하나 했고, 또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면, 이승환, 진우야 미안해 기사 한번 봅시다. 이제 이승환, 김재동, 주진우가 모여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라는 무슨 이벤트를 하나 봐요? 무슨 코너를 만들었나 봐. 근데 지금 이승환 씨가 앨범을 내고 적극적으로 이 TV 출연을 하는 중인가 봐. 그래서 JTBC에 출연해가지고 소위 그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예. 그 다음에 힐링 캠프에 출연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힐링 캠프에 출연을 할 때 김재동, 그 다음에 주진우, 그리고 또 한 명이라는데, 하여튼 그 친구 3명이 맨 앞자리에 자리를 해서 계속 같이 찍었다는 거야. 주고받고 웃고. 예.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기사 볼게요. 이승환, 진우야 미안해. 힐링캠프 주진우 통편집. 5일에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 시사인 기자 주진우 출연분이 통편집됐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했던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6일 오전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작진들이야 최선을 다하셨을 테지요. 그 상황 그 심정 모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진우가 나오는 걸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시는 그 누군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우야 미안해라고 썼다. 또 힐링캠프 대기실에서 착하게 살자 멤버인 김재동, 류승환, 강풀, 주진우 기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승환, 주진우, 김재동, 강풀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힐링캠프에 출연했나 봐요. 예. 5일에 방송된 SBS 힐링캠프 500위는 500대 이승환 위드 프렌즈 편으로 꾸며졌다. 김재동이 사회를 받고 이승환의 친구로 류승환, 강풀, 주진우 기자가 객석 맨 앞줄에 앉았다. 그러나 유 감독과 강풀 작가가 이승환, 김재동과 재담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화면에 잡힌 것과 달리 주진우 기자는 어깨와 옆모습만이 잠시 등장했다. SBS 관계자는 당시 녹화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통편집이 아니란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대부분 이야기가 이승환과 김재동을 중심으로 흘러갔고 유승환, 강풀, 주진우 등 3명 모두 생각보다 말을 하지 않아 방송 분량을 걱정했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뭐야? 그 본 사람! 힐링캠프 보신 분! 예. 힐링캠프를 보신 분들은 그 뭐 다 말을 안 했다는데 강풀도 말을 안 하고 유승환 감독도 얘기를 안 했다는데 왜 주진우만 안 나왔냐고. 왜 주진우만 안 나왔냐고. 유승환 강풀도 말 안 했다며 왜 주진우만 잘랐냐고. 예. 주진우 기자가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객석에 앉아 있었으니까 뭐 말 안 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지나가는 화면이라도 같이 찍어줄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보통은 친구 셋이 앉아 있으면 친구 셋을 풀로 찍어줘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힐링캠프 측 주진우 통편집 사실과 다르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이 경향신문하고 달리 그 뭐 오마이뉴스는 다른 기사를 썼나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주진우 통편집 사실과 다르다. 그 이승환 방영 후에 SNS에 진우 나오는 걸 싫어하는 그 누군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글을 올려. 예. 옛날 사람 트렌드 신비주의 모르쇠 스타일. 나오긴 나왔네. 나오긴 나왔네요. SBS 힐링캠프 측이 가수 이승환의 친구로 출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과도하게 편집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힐링캠프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통편집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주진우 기자 등장 부분을 걷어내지 않았겠느냐며 주진우 기자 출연부는 통편집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컨셉은 이승환과 500명의 방청객 MC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승환이 방청객의 사연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며 유승환 감독과 강풀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이승환의 친한 친구 격이자 500명 방청객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것이지 무대에 오르는 게스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주진우 기자가 녹화 당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승환 감독과 강풀 작가가 이승환의 인디뮤지션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이를 정리한 역할을 했고 이 부분은 방송에 사용됐다며 의도 등을 가지고 통편집을 했거나 자체 검열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나오긴 나왔어요? 한편 이승환은 자신이 출연한 힐링캠프가 방영된 다음날 자신의 SNS에 제작진의 최선을 아까 읽었던 그 글이 나왔다. 저런 화면이 나왔어요? 저런 화면이 목소리만 나왔고 목소리하고 옆모습만 목소리하고 옆모습만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제 SBS 측이 이야기하는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게 이거구만. 클럽을 자비로 대관 후배 인디 뮤지션에게 공연 기회를 이게 주진우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소개도 해줬는데 주진우는 소개도 안 해줬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힐링캠프가
이 힐링 캠프가요. 맨 처음에 왜 김제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힐링 캠프 만들어졌을 때 김제동이 거의 말을 안 했어. 그거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힐링 캠프가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김제동이 거의 대부분의 프로에서 잘렸을 때야. 거의 안 나와가지고 김제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자 그 김제동이 힐링 캠프에 나온 거야. 아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김제동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인가 봤어. 그런데 봤는데 김제동이 말을 거의 안 하는 거야. 김제동 말하는 부분이 없어. 맨 이경규만 떠들어. 그죠? 이경규만, 그 재미없는 이경규만 나오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한혜진을 띄우더라고. 그래서 이 이경규하고 한혜진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김제동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힐링 캠프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게 내가 안 봤단 말이야. 나 한 번인가밖에 안 봤어. 그래서 김제동이 왜 꿀먹은 먹으느냐, 이런 게 막 댓글에 달리고 막 그랬었어. 그게 이제 힐링 캠프 초반 얘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혜진이 26년에 나온 다음에, 막 악플을 달아가지고 기성용하고 연애했다. 뭐 남자를 버리고 기성용이랑 연애했다라면서 악플을 달아서 한혜진을 하차시키잖아요. 예, 한혜진을 하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힐링 캠프가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 했더니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고 욕을 했다. 그때 그랬어. 근데 이제 이런 짓거리를 했군요. 예. 주진우 기자의 얼굴은 최대한 가리고 싶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걸 시청자들이 느꼈다면 그 SBS의 변명이 SBS의 변명이 그 시청자들에게 먹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SBS는 그 저기 방송가의 일배 아니야? 모든 그래픽을 일베 거 갖다 쓰고 벌써 10번인가 뭐 10번 7번인가 10번인가가 일베 이미지로 뉴스를 한 회사 아니야. 그래서 이 SBS는 방송가의 일베라고. 그러더니만 진짜 그 하는 짓거리가 진짜 그 편집하고 이러는 게 딱 일베 수준인 것 같아요. 상습범이야 상습범. 국민이 시청자들이 다 그렇게 봤다라면 시청자들이 다 그렇게 느꼈다라면 그게 진실인 거죠. 자기네들이 변명 삼아서 딱 한 장면 나온 거를 1초 나온 화면을 캡처해서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김제동이 말하고 있는 장면 아니야. 솔직히 뭐라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진행할 때 일반 방청객들 진행자들이 진행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웃는 모습 찍어서 보여주잖아. 그 정도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 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김제동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 그러면 시선이 누구한테로 가겠어? 당연히 김제동한테로 갈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렇게 앉아갖고 김제동이 말하고 있으면 시선이 다 김제동한테 가지. 이게 주진우 얼굴 나왔다라고 이거 얘기할 수 있어? 난 힐링 캠프 안 봐. 별로 나는 그 힐링 캠프에 이경규 나와서 떠드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억지스러워가지고 내가 안 보는 프로인데, 어쨌거나, 승환이, 오빠. 근데 나는 이 이승환 씨를 본 말이에요. 이 뱀파이어지 싶어. 나는 이승환 씨가 진짜 나보다 한 10살은 어린 줄 알았어요. 이승환 그랬다고 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오빠야. 오빠라는데 오빠 같지 않은 오빠인 듯 이승환. 이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늙지 않는 이 가수 이승환. 어쨌거나 그 승환이 오빠를 화나게 한 힐링 캠프. 뭐 SBS가 그렇지 뭐. 방송가의 일배 어떡할 거야. 50대야? 이승환이 50대야? 설마 올해 51세? 헐. 뭐야. 뱀파이어라니까?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아유, 그래요. 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환이 오빠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석기 오빠 앞에 마주 앉은 박원순 시장 같은 느낌? 승환이 오빠를 바라보는 나는 왠지 손석희 앵커 앞에 앉은 박 시장 같은 느낌? 박 시장이 더 어리다는데. 승환이 오빠 앞에 앉은 내가 오빠라고 그러면 싫어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요. 그 노회찬의 멘트가 가장 웃겼죠.
손석희, 박원순, 노회찬, 우리는 동갑. 참고로 내가 막내. 그래서 모두를 기검에 토해했던, 예. 손석희, 박원순, 노회찬이 동갑이래. 근데 노회찬이 자기가 막내?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두가 기절했잖아. 예. 하여튼, 사실 뭐 이제 이 주진우 기자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충격이죠. 예. 그리고 이 주진우 기자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몹시 두려워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절대 방송에서 나 안 부르잖아. 뭐 SBS, MBC, KBS 이런 데서 나 절대 안 불러. 나가면 가만히 앉아있겠어, 내가? 물론 내가 이 케이블에 나갔었지. 케이블 방송에, 그게 2011년인가? 2011년에 나더러 꼭 나와달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안 나간다고 내가 4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아프리카 회사가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나갔다고. 그랬더니 통편집 됐잖아. 통편집은 아니야. 나한테 뭐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청자가 누군지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시청자, 장애인 시청자 얘기랑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별풍선 얼마 받냐고. 그 얘기를 묻는 거야. 처음에 작가가 꼭 별풍선 얼마 받는지 얘기를 해야 된대. 거기 온 모든 출연자가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알았다로 이제 넘어갔어. 왜냐면 나의 소득이 공개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그런 거야. 왜 돈 많이 버는데 남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믿게 하고 싶었어. 근데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답변을 생각했지. 진행자가 나한테 별풍선이 얼마 버느니.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방송국에서 예능 찍어서 돈 벌어갖고 다큐 찍지 않냐. 나는 다큐다. 그렇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 진행자가 망치부인님 그 예능 찍어서 다큐 찍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막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그것도 편집됐어. 그리고 뭐가 나왔냐. 나한테 그래서 얼마 그 진행자가 그래서 얼마 벌였냐는 거야. 그래서 얼마 벌였냐고. 근데 내가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2007년 9월인가 10월에 별풍선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500개를 모아야 3만 얼마로 환전이 가능했어. 500개 이상이 돼야. 그런데 2007년에 내가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2007년에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그리고 2008년에 24만 원인가 환전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가서 100만 원 정도를 환전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그리고서 2009년 10년 내내 비슷했어. 2011년에 그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이제 얼마냐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제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3,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난리가 났잖아. 근데 웃기는 건 딱 앞에 얘기한 거 다 잘리고 3,500 별풍선 3,500만 원만 나왔어. 그것도 아마 4년 동안 3,500이라는 것도 잘렸을걸? 하여튼 3,500만 원 얘기만 나와. 나중에 진행자가 여자 BJ들은 억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내가 분노했잖아. 그럼 억대 여비제이를 부르던가! 왜 나를 불러놓고 그런 걸 물어봐! 더 웃긴 건요, 그때 다 물어본다 그랬잖아. 그거 딱 3명한테 물어봤어. 나하고 남자 둘. 어떤 남자가 자기 하루에 100만 원 벌었다. 어떤 남자가 3일에 600만 원 벌었다. 4년 동안 3,500만 원 벌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송의 PD하고 아프리카 무슨 진행자 누구하고 아는 사이였대. 그러니까는 일반 진행자, 회사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그 PD들을 연결해서 아프리카 BJ들을 출연시켰다는 거야. 근데 기어이 나를 시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어이 별풍선을 물어보게 한 거야. 그니까 이제 왜 나한테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내가 별풍선이 그동안에 3,500만 원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망치 부인님이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누군가 나한테 자기가 별풍선을 5,000개를 썼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베스트 20이 5,000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열혈팬 20이 5,000개가 안 되던 시절이었어. 근데 이름은 다 가리고, 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나한테 5,000개를 쐈으면 당신 베스트 20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서는 그 등수하고 개수를 보여줬잖아. 그랬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래갖고 내가 그 덕분에 홍보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별풍선을, 적어도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만큼은, 예, 그 회사원만큼은 벌게 됐어. 덕분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그분이 친절했어. 그때 막 안 친절하다고 욕을 바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친절했던 것 같아. 덕분에 내가 이제 별풍선을 환전을 해서, 예, 옛날에 이제 학원 강사 할 때랑 비슷하게 벌고 있어요. 예, 다행이죠. 네. 하여간, 이승환 씨의 힐링 캠프, 이승환 씨의 힐링 캠프에서 주진우 씨는 옆모습 한번 나오고, 예, 목소리만 나왔다라는, 그래서 분노한 이승환 씨가 진우야 미안해 라고 했다는 사건. 이게 지금 낙곰수 팬을 무시한 거야, 지금 SBS가. 낙곰수 팬이 1,000만이잖아요. 예. 낙곰수 팬이 1,000만이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 5천만 국민 중에 일주일에 다운받는 사람이 1,000만이었다고. 근데 주진우가 텔레비에 나온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근데 그걸 두 장면을 보여줘? 내가 볼 때 이거 혹시 힐링캠프 그거 VOD 팔아먹으려고, 그 동영상 많이 보게 하려고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한 거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야. 예. 어제 시청률 1위였어요. 이 주진우 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그 주진우 팬이 일주일에 낙곰수를 다운받는 사람이 1,000만이었어.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 봐도 100만 명이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 시청률이지. 예. 왜 주진우의 화면은 단 2장면밖에 못 나왔을까요? 이 SBS의 외압? 예. 그 SBS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승환이, 진우가 텔레비에 나오는 걸 싫어한 그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건데, 내가 볼 때 이건 외압은 아닌 것 같아. 그냥 SBS가 일배라 그래. 그냥 SBS 이퀄 일배야. 그러니까 맨날 일배 영상 갖다 뉴스에 트는 거 아니야. 그 방송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로가 뉴스인데, 이 SBS 통째로 일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진실은 가리고, 진실은 가리고 핵심은 가리는, 평상시에 그 일배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마칠게요. 5시야. 자, 제가 어저께도 너무 무리했고요. 그저께도 너무 무리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 드디어 이렇게 딱 5시에, 마치게 돼서 매우 다행입니다. 아니, 왜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꺼지고 지랄이세요? 예. 나 지금 쫓겨난 거야? 나 지금 인터넷에서 튕겼어? 어머, 어이없음. 나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거 중계방에서 튕겼어. 뭐지? 아니면 아프리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예. 하여간, 내가 지금 강퇴당한 거예요? 나 누구한테 강퇴당했어? 중계방에서? 아니야. 강퇴는 아니야.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봐서 강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아프리카 중계방에서 내가 튀어나갔는데, 튀어나간 이유가 뭐야? 뭐 때문이야? 지금, 중계방에 매니저 누구야? 중계방 매니저 나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냥 튕긴 거구나. 하마터면 내가 내 이빨 뽑을 뻔했어. 자, 어쨌거나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아프리카가 이렇게 그 방문자가 많고 동시 시청자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튕기는 게 있는데 보니까 오늘 인터넷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넷 사정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팩트TV도 계속 그렇게 버퍼링이 걸리고, 예. 팩트TV도 버퍼링 걸리고, 아까 우리 방송 중에 이렇게 그 시청하려니까, 아니, 방송 중에 어떤 그 사이트 들어가려니까, 그 계속 버퍼링 걸리고 그랬잖아.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어떤 일베가 어저께 방송 산만했다러던데, 오늘도 망치부인 방송이 산만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산만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다라면 다행이고요. 예. 자,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나 보는 방송은 아니에요. 예.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고, 뭐,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방송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이 바가지가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었냐에 따라서 담긴 물의 양이 다르잖아요? 온전히 똑바로 서 있는 바가지에는 가득 담기고, 반쯤 기울어 있으면 절반만 담기고,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망치부인 방송은 망치부인 똑같이 뿌리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망치부인 방송입니다. 망치부인더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줌마야! 왜 여기서 방송하고 지랄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예.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그럼 너는 왜 보세요? 얘는 이 방송 왜 보냐? 너는 왜 방송하냐? 물어보는데, 그럼 너는 왜 보세요? 그리고 이 아줌마, 이 여자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럼 너는 왜 아직도 오고 있냐고? 날마다 와가지고 왜 방송하냐고 물어봐. 너 나 좋아해? 눈은 높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번 들이대갖고 내 눈에 한번 들어보겠다 뭐 그런 거지. 지금부터 27년 전에 한 남자가 나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래해. 너도 우리 집에 붙들려갖고 밥하고 빨래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그렇게 들이대지 마. 네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나름 임자 있는 몸이야. 알아?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자, 이 망치부인이 방송하는 이유는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그 아이들에게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엔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그거 대학교 가서 선배들한테 몰래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 김영삼 이후로 교과서가 바뀌어서 사회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사회 교과서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만 있다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07년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요. 아줌마! 여기서 아줌마가 떠든다고 세상이 변하는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변하던데요. 2007년에 망치부인이 여기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할 때 27명이 봤습니다. 예. 그러나 10년 만에 가장 못 볼 때 2,700명? 예. 1,000배가 늘어났어요. 100배가 늘어났어요. 100배가? 예. 그리고 망치부인 뉴스가 이 네이버의 메인에 올라오고, 예. 이 망치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얼마쯤 지나면 현실이 돼서 나옵디다. 왜 그럴까? 망치부인이 그만큼 유명해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바로 그 얘기.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얼마쯤 지나면 뉴스나 이런 데에서 인증되는 걸 볼 때, 그리고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이거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매일 보는 분이 3, 4만 명은 돼요. 최소 3, 4만 명.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데 3, 4만 명이 보고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굉장히 시련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드신 분들 많죠. 우리 매니저님들도 계속 막 해킹당하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협박당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1935년부터 45년까지 그 10년 동안 일제가 가장 포악하게 굴었답니다. 더 나아가서 42년부터 45년까지 가장 잔혹하게 굴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조선의 민족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대거 전향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의 그 공격과 탄압이 극심해졌다는 건 저들의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김영삼이 한 말은 전부 다 말 같지 않아서 안 좋아하지만 딱 그 한마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은 김영삼식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 라는 말이 있지요. 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나 이 벌어진 일들이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 예. 이제 저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지 마세요. 그 43년인가? 그 일본군 장교로 간 박정희 봐봐. 얼마나 개망신이야. 47년인가 공산당 입당한 박정희 봐봐. 얼마나 개망신이야. 여러분 우리 박정희처럼 살지 맙시다. 끝까지 이 길을 가다가 죽을 때 당당하게 죽읍시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했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후손들 앞에 당당한 부모가 됩시다. 예. 누가 빨갱이야. 우리는 박정희처럼 그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 그 빨갱이 딸 박근혜한테 가서 따져. 자 여러분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재미없었다면 다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국정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감사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돼요. 예. 이 국정감사를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못 보시는 거 아닌가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그 또 이 망치 부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러분 좀 산만하고 내용이 부족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혹시 감동이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가슴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06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초콜릿은 강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스티커로는 망치부인 방송에 순위를 올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별풍선으로는 망치부인의 소송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후원이 없었다라면 아마 제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싸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내일 방송을 못하면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가능하면 내일 낮 2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